작은 서점. 사실이다. 나는 무척, 너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추리소설 고자질하는 심장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살인자가 살인을 결심한 순간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한 심리 스릴러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에서는요. 식당 직원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400억 원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양지삼 대표의 자서전 일하는 사장의 생각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LG 트윈스 최초로 2번의 통합 우승을 달성한 염경엽 감독의 첫 책입니다.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 자,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요,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작은 서점에서 신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자,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최근에는 본인의 창업 과정을 담은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 베스트셀러 저자 박소령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 네, 박소령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예. 국내외 이제 CEO들의 자서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많은 책들 소개하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성공한, 이제 성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의 자서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없어서 한 시간이 굉장히 좀 귀합니다.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어떤 그런, 기백, 철저함, 이런 사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이렇게 앞부분만 또 이렇게 열심히 읽고 왔는데 항상 이렇게 끝까지 못 읽어요. 제가. 오늘 어떤 책이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 제목은 일하는 사장의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고깃집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양지삼 대표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0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인 손으로 직접 본인 일을 일구어 본 사람이 쓴 책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양지삼 대표님이 운영하는 이제 푸른 지붕의 고깃집, 이게 상호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네네. 조금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 여의도에도 있고 이제 여기 영등포에도 있고 이제 몇 군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책을 내셨어 하면서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나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컨셉의 가게거든요. 네네. 분명히 여기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돈 좀 벌었겠다 했는데 본인께서 커밍아웃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박소령 작가님이 이 책을 마지막 책으로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예. 사실 이제 제가 경영 경제 분야에서 CEO나 창업자들이 쓰신 자서전을 이제 골라보려고 했을 때
좀 안타깝지만 대부분 번역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쓴 한국어 오리지널 컨텐츠로서의 그런 책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책은 좀 드물게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쓴 책인 또 한국인이 쓴 책입니다. 네,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정답은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쓰신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거는 하니까 잘 안 되더라. 하나라도 더 이제 독자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잘 담긴 얇은 책이어서 또 읽기 쉽습니다. 네. 그런 목적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요식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일까요? 어떤 독자가 읽으면 가장 좋을까요? 예, 그런 점에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시장, 의식 주 시장 중에서도 이제 시장, 요식업 시장, 외식업 시장에서 현재 창업을 이제 고민 중이시거나 그리고 현재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실용적인 노하우들이 또 많이 섞여 있는 책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흔히 그냥 직장 다니다가 뭔가 좀 잘 안 풀리면 저기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낼까 어디 중국집 운영할까 이런 얘기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이 책 조금 접하면서 이런 생각은 바로 접어야 되겠구나 했었어요. 정말 치열한 그런 시장에 뛰어드는 모험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외식업을 한다는 게요. 이 양지삼 대표는 어쩌다가 외식업 시장에 뛰어들게 됐나요? 네, 본인이 이제 밝히기로는 이제 공부에는 재주가 없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식탐이 많았고 뚱뚱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조리학과에 이제 진학을 했고요. 근데 이제 꿈이 언젠가 내 식당, 내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는데 본인이 그럼 요리사로서 그 가게를 차려야 될까? 아니면 접객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될까? 두 갈래길 중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는 요리사보다는 이제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진로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텔에서도 근무를 좀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식당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5년을 일하게 됐다면서요. 5년씩이나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나 그러면 요리사보다는 운영을 해야 되겠어라고 결심한 다음에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어간 식당이 이제 조개구이 식당이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언젠간 내 가게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처럼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비전이 있고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식당 일은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고객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반응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고 두 번째는 신규 매장을 출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것이야말로 내 사업을 미리 해보는 연습이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당의 특성상 이 인력들의 오고 드나듦, 턴오버가 굉장히 빨라서 몇 달만 지나면 선배들이 사라지고 없었대요. 그래서 승진이 매우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만 안 돼도 내가 팀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식당에서 일하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힘들어서 나가는 건데 그렇죠.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이 사장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장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낙관적인 분이고 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그 강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게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면서요? 예, 본인 아버지의 얘기가 이제 책에 좀 나옵니다. 어부셨대요. 그런데 항상 사실 바다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생사의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언제나 아버지 손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볼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일을 어릴 때부터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건 참 안전한 일이고 식당에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꿈을 갖고 조개구이 식당에서 돈을 열심히 모으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으셨대요. 그때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군가의 식당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내 식당 차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때까지 모은 종잣돈 1억을 가지고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종잣돈 1억에 30살이다. 벌써 좀 시작이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죠? 자, 책의 목차를 좀 보면요.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다. 2장, 매출을 올리는 구조 만들기. 3장, 개인에서 조직으로, 장사에서 사업으로.
사장,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그 한 장 한 장이 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이 목차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식 카테고리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몇 가지 골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장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선 아까 이제 조개구이 식당에서 일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본인도 이제 조개구이를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게 흐름상 거기서 배운 노하우들로 창업을 식당을 다시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참 특이하게 고기를 선택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분은 내가 5년 동안 진짜 배운 거는 조개가 아니라 식당의 운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즘의 맛은 점점 더 이제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고 특히 유명 셰프나 노포들하고 음식 맛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 창업하는 식당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운영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게 이분의 머릿속 생각이셨나 봐요. 근데 사장이 맞닥뜨리는 운영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배달시킨 음식을 먹고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님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갑자기 월급 받을 계좌번호만 남기고 직원이 사라진다면 일하다 말고 아무 말 없이 도망가는 직원이 나타난다면 갑자기 매장에 불이 난다든지 건물주가 재계약 이번에 안 해. 하는 상황이 온다든지 이런 게 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장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운영 일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하루하루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저는 딱 이 부분에서 정말 아무나 사장하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막 네. 불쑥불쑥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조언을 하는가요? 네, 두 가지를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단 어떤 상황이 닥칠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사장 본인이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좋은 기분을 항상 유지해야 이게 직원분들에게도 전달되고 그 네. 결과 고객분들이 만족하는 식당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좋은 기분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어렵죠. 가능한 수련하는 일인가요? 느낌으로. 네. 네. 두 번째는 상식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당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본인의 관찰 경험상 그 쓰레기를 발견한 사장은 직원한테 이거 주우세요 얘기하고 직원은 다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저거 주우세요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식당 10곳 중에 8곳은 보통 이렇게 한다. 근데 사장이 먼저 쓰레기 줍고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곳은 10곳 중에 1곳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하는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다. 솔선수범하는 사장이 있는 식당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거의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주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그렇게 매일 다니셨다면서요. 맞아요. 등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에 너무 공감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게 참 기분을 자기가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상식적인 일을 직접 하는 것. 사실 이제 사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랑 좀 결이 좀 달랐어요. 네, 네. 아주 기본적인 일, 좀 상식적인 일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네. 하고요. 좀 덧붙여서 이 얘기도 하십니다. 일단은 사장이 100 정도의 일을 하면 나랑 같이 일하는 정규 직원은 50,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분은 25.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일하는 조직을 사장은 기본적으로 기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일손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온 고마운 사람. 이 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솔선수범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내가 돈을 주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나요? 어떻게 내가 100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25를 한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조언도 인상적인데 창업 후 첫 1년은 가게에 체력을 기르고 또 돈을 벌 생각은 좀 한 발짝 밀어놔라. 근데 이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분의 가장 큰 조언은 내가 진짜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어떤 특정 아이템에 관심이 있으면 실제 그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가게에서 일을 좀 해봐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해야 네. 보이는 게 분명히 있다. 그쵸. 확실한 준비다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또 직접 링 위에 올라가면 이제 실제 시합은 다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하에 첫
첫 번째 1년을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올 때 느끼는 첫 인상, 경험, 아주 작은 디테일을 직접 챙겨라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본인은 아침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가게가 맞닿은 거리, 바깥 물 청소를 직접 하신대요. 네. 그 자체가 느낌 자체를 굉장히 다르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코어 고객 만들기. 네. 세 번째는 코어 직원 만들기.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좀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와, 네. 자, 작은 서점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 오늘은 양지삼 대표의 자서전 일하는 사장의 생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지금 보니까 의미심장하네요. 일하는 사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공하는 사장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군요. 자, 세 번째 조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언. 코어 고객을 만든다.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접객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무엇인가요? 네, 일단 인사를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이게 딱히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보다는 그냥 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면 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좋고 또 인사는 나의 안녕을 위해서 주문을 외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하자. 그러니까 인사를 돌려받을 생각도 일단 하지 말고 네. 그냥 할수록 좋은 게 인사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접객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도 이분의 생각이 조금 특이한데 네. 이게 고객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대우하자, 뭐 친근하게 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손님이 편하게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게에 들어가면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께서 네. 편한 곳에 앉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양지삼 대표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우리 가게에 어떤 좌석에 앉으면 무엇이 좋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선호도와 근거를 알려주면서 네.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거를 본인이 캐치해서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는 것이 네. 자리에 앉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할수록 업에 대한 자존감이 진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가게 갔을 때 더우시면 저 에어컨 앞에 앉으시고 에어컨 바람 싫으시면 이쪽 앉아 이렇게 약간 선택을 좀 주는 그런 배려들을 가끔 보는데 그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어 고객을 만드는데 중요한 자세군요. 네. 자, 이제 어떤 고객을 이제 유치하는 그런 마인드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면 다음 네 번째 조언은 이제 코어 직원을 만든다. 아까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 직원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죠? 네, 사실은 이제 가치라는 직원에 대한 관리, 뭐 채용, 퇴사 이런 게 사실 모든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양지삼 대표님이 후쿠오카에 있는 교자 라스베가스라는 식당 사례를 들려주시고 계세요. 네. 이 식당의 특이한 점은 그 먹으러 가면 메뉴판 밑에 면접권이라는 게 있대요. 면접권이요? 예, 그래서 그걸 본 손님이 나 그날 면접 볼게요라고 하면 밥값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손님 중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손님에게 어머. 면접을 권하는 네. 흥미로운 발상이 있죠. 그리고 이 가게에서는 이제 작은 교자, 만두죠. 네. 군만두랑 하이볼을 같이 팔고 있는데 하이볼을 만드는 첫 잔은 직원이 시범을 보여주고요. 네. 다음부터는 손님이 알아서 하이볼을 따라 마실 수 있게 해놨대요. 네, 이런 게 사실은 직원들이 퇴사를 막게 하는 되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일을 만들고 네. 되도록 일손을 덜어주게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식당 안에는 흥미롭게도 그 식당 안에 식당으로 작은 이탈리안 식당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자 가게에서 이 직원 일 참 잘한다 평가받으면 이탈리아 음식 식당으로 이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예, 안에서요.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은 계속 이 가게 안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어 놓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우리 회사의 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일 잘하는 직원은 계속 우리 회사 안을 성장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이런 프로세스를 잘 짜는 이제 식당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이제 비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례를 좀 들어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항상 사업이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또 마지막에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도 이제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본인이 납득 가능할 때 접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요. 그 차원에서 일단은 해볼 거 다 해보는 조언으로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이제 매출이 부진하면 가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 생기신다고 해요. 네. 하지만 사장이 가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매출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손님을 예민하게 잘 관찰해서 직접 소비자가 된 마음으로 가게를 경험해보고 이제 음식도 먹어보고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잘 관찰하면서 고치는 거, 또 단골 고객과 계속 직접 대화를 하면서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 이런 것들을 직원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냥 사장이 직접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라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났다면 그때는 정말 미련을 두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근데 지금 이제 요식업계에서 그래도 상당한 성공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그렇게 매출이나 어떤 사업의 외형적인 성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분이고, 근데 하지만 이분도 당연히 계속 성공만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요식업으로서 이런저런 가게들을 또 닫고 정리하고 하는 경험도 여럿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어디 시장에서 막 스카프를 떼어와서 길거리에서 팔아보고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해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본시장을 좀 경험하지 않고 섣불리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좀 알려주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 가게 가면 좀 더 맛있게 사장의 어떤 그 철학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먹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과 함께 보면 좋은 컨텐츠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요? 예. 제목은 더 베어라는 드라마고요. 시즌 이제 4까지 나온 이제 드라마입니다. 네. 이 드라마는 흥미롭게도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샌드위치 가게에서 출발을 해요. 네. 거기서 일하게 된 어떤 사장 겸 요리사가 같이 일하는 팀 동료들과 이 혼란스러운 샌드위치 가게를 어떻게 이제 적자에서 흑대로 돌려놓는지 그 과정이 이제 시즌 1의 주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를 보다 보면 사실 사업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경쟁사와의 갈등, 우리 단골 고객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갑자기 직원이 퇴사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등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들어있어서 사실 꼭 외식업을 고민하시는 분뿐만 아니더라도 충분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자영업의 교과서 같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수영 작가님이 스타트업 창업가이시잖아요. 또 이런 거에 어떤 전문가이신 입장에서 이 책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의 인생에서 사장이 되는 시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인 사장이더라도 사실은 점점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수동적으로 어느 날 닥치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직접 아르바이트로 경험도 해본다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고 책도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다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특히 저는 이런 경영자분들이 쓴 책이 주는 가치는 그게 다 옳다는 게 전혀 아닌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의 여러 가지 사례들, 케이스들을 내 뇌에 넣어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뇌에 충분한 좀 데이터가 쌓이면 내 행동에 작은 불씨를 던져주는 부싯돌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책들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흥미롭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성공한 분들의 귀한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자서전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신년 기획으로 3주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기획을 또 마련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꼭 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와 이디나 멘젤이 부른 Baby It's Cold Outside 들을게요. I really can't stay. Baby, it's cold outside.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약간 맹맹하신 게 감기 중이신가 봐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아유. 진짜 이제 이 2월, 3월 되면 더 왜 그 환절기 때문에 몸들이 좀 삐걱삐걱 하잖아요. 네. 충분히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세요? 작가분들 예민해서 막 잠 잘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네. 잘 못 자요. 근데 어젯밤엔 잘 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네. 이 시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무엇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에드가 앨런 포의 고자질하는 심장이란 작품인데요. 네. 제목이 이제 번역이 배반의 심장, 일러 바치는 심장, 폭로하는 심장,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고자질하는 심장. 원제는 Telltale Heart라고 합니다. 텔테일. 네. 일러 바치기? 일러 바치기도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쵸. 근데 고자질을 하는 심장이 저도 제일 뭔가 그래요? 닿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예, 그 후보들 중에서는. 이 소설 골라오신 이유는 뭐예요? 얼마 전에, 네. 작년에 네. 그 작은 서점 송년회 할 때, 그 최민석 작가님께서 그 문창과 대학원에서 뭐 배워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냥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처음 읽은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이요? 네. 에드가 앨런 포 소설, 첫 소설이 이거였다고요? 오. 네. 그래서 맞아. 이런 것도 배우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네. 한번 작은 서점에도 소개를 할 법한 작품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매주 작품 하나씩 들고 오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다 이유가 이렇게 생겨요. 생기잖아요. 정말 샘솟을 때까지 우리 장유진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 사실 뭐 추리소설, 미스터리, 고딕 문학 이런 어떤 장르 문학의 좀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네, 맞아요. 19세기의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1809년에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분이 뭔가 어떤 공포 추리 같은 장르 문학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 개척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 모르그가 살인사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게 세계 최초의 근대적 추리소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탐정, 뒤팽이라는 탐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뭔가 논리적인 추론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뭔가 셜록 홈즈라든지 네네. 이런 그런 명탐정 캐릭터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캐릭터의 원형이 뒤팽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공포 쪽에서도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에 의지했던 그런 공포가 있었다면, 네. 이제 에드가 앨런 포는 인간 내면의 공포, 심리적인 불안에 의한 공포. 네. 이 소설도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공포 문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이클 코넬리라는 분이 에드거상이라는 그 수상자들이 함께 쓴 에세이집을 편집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현재 접하는 모든 미스터리 캐릭터,
무대, 사건 등은 전부 에드가 앨런 포가 만들어냈다. 진짜로요? 네. 그러므로 현대 작가들은 그저 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도둑들이다. 최고의 찬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는 게. 근데 갑자기 다른 작가들을 도둑으로 만들고. 아니 이게 정말 현대 어떤 그런 이 장르 문학을 개척한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네. 놀랬던 게 네. 1809년생이면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좀 요절한 작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49년에 생을 마감하셨으니까.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걸로. 맞아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활동했던 시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시대예요. 어머, 그러네요. 아니 이게 매칭이 너무 안 되는 거 알아요 지금? 진짜 매칭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네. 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뭐 사진도 사실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현대에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정조시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전 문학이라고 그러네요. 해야 뭔가 되겠네. 알코올 중독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 급의 그때 그 시절의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정말 천재는 요절한다고 이 사람은 너무 그 술에 굉장히 찌들어 있다가 조금 의문사? 뭐 좀 약간 석인치 않게 죽음을 맞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죠? 이 삶 자체가, 이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짧았는데 되게 짧게 부루했다고 해요. 아, 짧게, 네. 정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네네.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랬군요. 평생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개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문학세계가 되게 깊고 독특해지고 이런 고자질하는 심장 같은 작품도 나온 게 아닐까. 본인의 불행을 자양분 삼아서 이렇게 또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예술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 어셔가의 몰락이라고 있는데 그거의 원작이 맞아요. 네, 에드가 앨런 포가 쓴 어셔가의 몰락입니다. 아마 에드가 앨런 포는 우리 검은 고양이로 많이들 좀 친숙하지 맞아요. 않을까 검은 싶어요. 고양이도. 검은 네. 고양이를 읽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고 오늘 이 작품도 이제 소개해 주셔서 미리 살짝 읽고 왔는데 뭐야. 왜 이렇게 똑같아 하면서 소름이 확 끼쳤거든요. 아무튼 오늘 소설 줄거리 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가 사실 길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이 소설은 사실 냅다 낭독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도입부가 네. 네. 사실 이 소설은 네. 그 화자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독자한테 말을 거는가가 중요한 소설이기 때문에 네. 냅다 감기 걸렸지만 냅다 낭독부터 하겠습니다. 나중에 코너 하나 만들어요. 냅다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인의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못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화자가 네. 이 노인이랑 어떤 관계인지 네. 뭐 이런 것도 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냅다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사는 것 같은데 네. 이 노인의 눈이 약간 흐리멍텅하고 그게 싫다. 그래서 이 노인을 내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냅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이 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신뢰할 수 없는 화자에 되게 교과서적인 신뢰할 수 없는 화자. 하긴 네. 화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네. 정보가 없기도 하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적인 용어로도 뭐 금치산자 이런 용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 내가 미친 것 같아? 아니야, 나 안 미쳤어. 라고 하는데 심신미약이에요. 되게 미친 소리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독자는 소설을 읽을 때 이 화자가 뭐 몇 인칭이든 네.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요. 그리고 화자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고 예. 그게 일반적인 독서 경험인데 이거는 뭐야? 이 사람 약간 이상한데? 이 사람을 시선으로 따라가도 되나? 약간 이런 밀당을 맞아요. 하면서 읽게 되는 약간은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로 자꾸 한 발 물러서게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소설이 뭔가 문학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내가 미친 것 같지? 아니야, 나 안 미쳤어. 맞아. 이게 또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내가 미친 것 같지? 아니야, 아마. 맞아요. 맞아. 이 대화법은 뭐지? 저도 굉장히 그게 생소했었어요. 네. 이게 이 소설의 매력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 노인을 막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는데 뭐 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노인에게 되게 친절하게 군다고 해요. 나는 되게 친절하게 굴었고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노인이 자고 있는 방문의 걸쇠를 딱 열려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노인이 잠이 안 깨도록 조심히 열었냐면 그 진짜 웃겨요.
노인의 모습이 보일 만큼 문을 여는 그 네. 틈새일 거 아니에요. 예. 한 폭도 안 되는. 그거 여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초침도 아니라 분침의 속도로 맞아요. 자기 움직였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미친 사람이 이렇게 신중할 수 있겠냐. 재밌지 않아요? 진짜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열고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기까지 1시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1800년대니까 네. 그 전자 뭐 전등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램프 뚜껑을 네, 열어서 네. 이제 불을 이제 네. 촛불 같은 거겠죠. 그래서 램프 뚜껑도 되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서 그 빛이 노인의 눈을 향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노인이 깨지 않게 그렇게 조심했으면 네. 노인이 눈을 감고 있을 때 죽이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네. 눈을 감고 있으면 또 안 죽여. 아, 그렇네. 왜냐면 네. 나는 그 눈이 싫기 때문에 아. 딱 비쳤을 때 눈을 딱 뜨고 있어요. 그 눈을 봤을 때 내가 죽이고 싶어서 7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문 열고 네, 네. 불 비추고 눈 감겨있네. 오늘 아니다. 분침의 속도로. 네. 나무늘보보다 더 느린 속도입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또 다정하게 자기가 노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근데 마침내 8일째 밤에 딱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허경화 씨 같은데 하고 있는데 노인이 들었는지 문을 열면서 웃어요. 왜냐면은 얘는 내가 이러고 있는 거 꿈에도 모르겠지. 키득키득 웃어요. 네, 낮에는 내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면서 막 네. 혼자 웃으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지 탁 노인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딱 물러서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뭐 누구요? 막 노인이 이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계속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저는 그 신음소리 표현한 게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 그쵸? 신음소리를 막 제가 지금 환청으로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죽음을 목전에 둔 한 나약한 인간의 그 괴로움, 막 처절한 그 신음소리. 맞아요. 근데 크게는 못 내고 무서워서. 네. 저는 그게 너무 괴기스러웠어요. 약간 칠판으로 손톱 긁는 듯한 그런 괴로운 그쵸? 느낌으로. 맞아요.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네. 봤어요. 네. 그래서 뭔가 신음소리가 노인이 막 신음소리 냈는데 저 사람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다 하면서도 계속 그 킥킥 비웃음을 하다가 노인이 혼잣말합니다.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굴뚝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였겠지. 쥐새끼가 지나갔겠지. 하면서 그냥 스스로 노인도 무서웠겠죠.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눕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범하게도 노인이 깨서 앉아 있는데 램프 뚜껑을 딱 엽니다. 조심 조금만 진짜 은밀하게 조금만 열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 거미줄 같은 희미한 한 줄기 빛이라고 해요. 그 거미줄 같은 빛이 딱 새어나와서 노인의 눈 쪽으로 딱 갔는데 노인이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되게 묘사를 잘했고 그래서 눈을 딱 크게 뜨고 있는데 눈을 딱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치 뭔가 솜에 쌓여있는 시계에서 나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네. 빠른 소리가 막 나는데 네. 노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자기 귓가에 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나는데 처음에는 그게 솜에 쌓인 시계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북소리가 나듯이. 그래서 왜 북을 전쟁터에서 치는 게 막 군인들을 막 고무시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노인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점점점 커져서 귓가에 울려 퍼져서 내 분노를 너무너무 자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면 좋겠다. 예. 네네. 이게 굉장히 공감각적인 그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내는 소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쵸. 어둠의 어떤 그 정말 거미줄 같은 빛도 막 연상이 되면서 아까 그 노인의 막 정말 그 공포스 신음소리에다가 심장 두근대는 소리까지. 맞아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정말 아주 짧지만 굉장히 휘몰아치듯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봤거든요. 그쵸. 이야, 이런 효과.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웃한테 들릴까봐 네네. 이제 노인을 죽입니다. 정말 너무 좀 잔인하더라고요. 방송에 나갈 수 좀 있을지 많이 모르겠어요. 생략을 좀 네. 해주세요. 바닥에 나무 판자에 이제 노인의 시체를 넣고 다 닫아버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했는지 막 자랑해. 난 피 한 방울도 안 묻혔고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딱 문 열었는데 문 밖에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 경찰들 출근한 거잖아요. 네. 그 신고를 받고 네.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네네네. 하더라. 그랬더니 나는 그냥
미소를 지었다. 너무 난 당당해서 일로 오세요라고 해놓고 노인은 휴가 갔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당당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당당했냐면 노인을 그 묻어둔 바로 그 판자 있죠. 네. 그 위에 의자를 끌고 와서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네. 노인은 죽어 있고 그 판자 위에 경찰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명장면인 거죠. 그 심장 소리가 너무 나기 시작한다는 거. 노인이 죽은 게 아닌가 하면서 노인의 심장 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점점 커지고 막 그 북소리처럼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파랗게 질려요. 그렇게 당당하다가 노인의 심장 소리가 왜 계속 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경찰들은 아직 듣지 못했나? 근데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너무 커져서 계속 귓가에 완전 방망이질이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초조해지고 거품을 물고 자기가 막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러면서 됐어 그래 악당들아 더 이상 위선 떨지 마. 그래 니네가 앉아있는 바로 여기 그 나무 판자를 뜯어내라. 이 소리가 그 노인의 심장 소름 끼치는 심장 박동 소리다 하면서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백을 해버린. 네. 이거 너무 신기한 게 검은 고양이의 약간 원형이 된 소설이에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검은 고양이에서도 자기 부인을 죽이고 벽에다가 매장을 시켜버리는데 나중에 맞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하는데 못 찾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모든 게 발각되잖아요. 그 어떤 구도랑 똑같은. 그래서 저 약간 소름 끼쳤어요. 아, 이게 원형이 돼서 검은 고양이로 조금 더 버전이 또 달리 이렇게 다른 작품으로 나타났구나. 같은 작가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그쵸.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어떤 같은 씨앗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 이런 포맷을 좋아하죠? 왜 이런 살인의 어떤 왜 이런 걸 자꾸 떠올리죠, 이 작가는? 아, 참. 아무래도 그의 네. 생애가 네. 많이 우울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네. 공포소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귀신, 어. 뭐 초자연적인 어떤 힘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현실적인 현실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공포를 준다는 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에르가 앨런 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의 작품을 한번 쫙 읽어보면 이 사람이 과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어떻게 죽었는지 좀 단서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의 의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작품을 굉장히 읽어서 좀 한번 추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내용으로 추리소설 하나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너무 그래요? 재밌는데요. 그래요? 네. 에드가 앨런 포의 죽음과 관련된 네. 막 작품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한번 작가가 막 그 화자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더 이상 상상이 좀 어려운 능력이 안 되는지라 굉장히 그 강렬한 짧은데 강렬한 단편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단편의 매력입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요. 단편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네, 네, 정말 네. 이거 읽는데 솔직히 몇 분 걸리셨어요? 5분도 안 걸리지 5분도 않아요? 안 걸렸어요. 5분, 맞아요. 10분? 네. 그런데 이런 세계 명작을 읽을 수 맞아요. 있다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작가의 다른 작품까지 이렇게 다시 회고를 하면서 그렇죠. 막 연결시켜서 이 작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훌륭한 아주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네. 사실 노인 죽었잖아요. 네. 근데 심장 소리가 나서 자백을 해버리잖아요. 그거 뭐였을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자기 심장 소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노인의 심장 소리가 노인 죽이기 전에 점점 커질 때도 사실은 그거 자기 심장 소리고. 자기가 고자질하는 심장이 바로 그 심장이군요. 네. 그래서 결말을 보고 나니까 그럼 그 앞에 노인 죽기 전에 심장 소리도 죽이려고 하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죠. 그거고 이것도 경찰이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 심장 소리가 너무 커져서 자백을 하는 게 아닐까. 심장이 나와 분리돼서 얘가 했어요라고 고자질하는 걸 수도 있죠. 네. 뭐 이거는 스포일과 상관없이 명작이니까. 문장 하나하나 그 정말 행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명작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설과 어울리는 곡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뭔가 좀 제가 네. 남다른 곡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아까 너무 놀란 게 아나운서님이 이걸 읽으시다가 그 막 벽을 막 손톱으로 긁는 듯한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그 같다고 노인의 하셨잖아요. 신음소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카미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 바이올린의 그 날카로운 선율이 네. 되게 막 정말 기괴하고 네. 정말 약간 소름 끼치고 긴장감 넘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옥죄어 오는 감기를 표현하기에
어떻게 제격이라고 생각돼서 가져왔습니다. 까미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오늘 이 추천곡 들으면서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리소설의 대가 에드가 앨런 포의 고자질하는 심장 네, 같이 읽어봤습니다.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이적에 내가 말한 적 없나요?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